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 스님이 없었다. 스님은 어디 가고 커다란 너구리 한 마리가 웅크려 자고 있었다. 잠들 때는 스님이었는데 잠자면서 스르르 원래 너구리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잠자고 있던 너구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느새 스님으로 변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엽 늦가을이었다. 산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니 사냥꾼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계절이 다가왔다. 인근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포수 강서방은 그날도 산을 누볐다. 그의 사냥개 3마리가 짐승 냄새를 맡고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렸다. 쫓기는 것은 너구리였는데 보통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수컷으로 이 산에서 50년을 넘게 산 짐승이었다. 그 나이면 사람 말도 알아듣고 사람 흉내도 낼 줄 알 만큼 영특해진다고 했다. 강포수도 그것을 알았기에 더 집요하게 너구리를 쫓았다. 그런 짐승의 가죽은 보통 값이 아니었으니까. 늙은 너구리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뒷다리 한쪽이 문제였다. 일주일 전 강포수가 놓은 덫에 스쳤던 자리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릴수록 상처가 벌어졌다. 산길 낙엽 위에 작고 붉은 점들이 점점이 찍혔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산 아래 나무들 사이로 작은 불빛이 너구리 눈에 들어왔다. 그 불빛은 주막의 불빛이었다. 낮은 초가지붕 아래 등불이 흔들리고 마당 한쪽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다. 살인문이 바람에 삐걱거리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낡은 주막, 따뜻해 보였다. 주막 주인 최서방은 그날 밤늦게까지 술상을 치우고 있었다. 탁자를 닦던 손을 멈춘 것은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였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가는 숨소리.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 한편 장작더미 그림자 아래 낡은 삿갓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삿갓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앞불사 스님이었다. 해진 장삼을 입고 등을 둥글게 구부린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삿갓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서방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다. 발 한쪽이 희끄무레한 천에 돌돌 감겨 있었는데 검붉게 젖어 있었다. 스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스님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에 드러난 눈이 잠깐 반짝였다. 사람의 눈이라기엔 묘하게도 밝은 빛이었다. 발을 헛디뎠소.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리다.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최서방은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안내하면서 물었다. 저녁 공양 드셔야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밥상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밥상 앞에 앉은 스님이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뒤집어 보기도 하고 두 짝을 모아 보기도 하고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그러다가 조용히 내려놓더니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최서방은 문 앞에서 그것을 보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스님 중에는 별난 수행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젓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런 수행의 일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손으로 밥을 집는 방식이 어딘가 사람과 달랐다. 손바닥 전체로 뭉쳐서 입 가까이 가져가 혀로 핥듯이 먹었다. 국은 밥보다 더했다.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릇째 들어 얼굴에 바짝 대고는 소리를 내며 마셨다. 사람이 국을 마실 때와는 다른 소리였다. 허겁지겁이라고나 해야 할까.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급했다. 최서방은 시선을 거두고 마루로 나왔다. 그리고 혼자 서서 생각했다. 참 별난 스님이다.
그래, 별난 스님도 있는 법이다. 별이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저녁을 먹고 뒷간에 다녀오는 스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스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것이다. 웬일인가 하고 마당에 나가서 최서방이 바라보니 마당 한 구석에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쥐를 본 스님의 눈이 번뜩였다. 정확히는 빛이 났다. 어두운 마당에서 스님의 눈이 잠깐 짐승의 눈처럼 빛을 내며 반짝였다. 부엌에 있던 최서방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못 본 척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가을달이 비쳤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살인문 너머로 산그림자가 검고 거대했다. 방 안에 있던 스님이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왔다. 그리고 바람 쪽으로 얼굴을 들고 코를 킁킁 댔다.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사람이 냄새를 맡는 방식이 아니었다. 콧구멍이 미세하게 벌름거렸다. 목이 바람 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최서방은 부엌에서 그것을 보았다. 솥을 닦던 손이 멈췄다. 스님은 한참 냄새를 맡더니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마당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일정한 패턴으로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 또 한 바퀴 장작더미 앞에서 멈추더니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았다. 코를 낮추고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최서방은 그 모습을 부엌 창 너머로 오래 보았다. 최서방은 확신했다. 사람은 마당을 저렇게 걷지 않는다. 저 걸음은 짐승이 자기의 영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서방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일찍 잠들었다. 아들 복돌이도 잠들었다. 주막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최서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젓가락을 못 쓰는 것, 쥐를 보며 눈을 빛낸 것, 마당을 짐승처럼 서성인 것. 하나하나의 행동은 설명할 수 있었다. 별난 스님이다. 눈이 어둠에 반사된 것이다. 산을 오래 다니다 보면 걸음이 달라지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모두 모아놓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 방에서 스님이 자는 소리였다. 최서방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이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방 쪽이었다. 낮고 짧은 소리였다. 짐승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내는 낮고 만족스러운 소리. 최서방은 눈을 떴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일어나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아야 했다. 천천히 일어났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루로 나왔다. 스님이 자는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다. 드르렁 드르렁 깊이 잠든 소리였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했다. 손님 방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두근거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손가락 두어 마디만큼.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 스님이 없었다. 이부자리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장삼이 벗겨져 있었으며 삿갓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이부자리 한가운데 커다란 너구리 한 마리가 웅크려 자고 있었다. 회색빛 털에 등 쪽으로 흰 털이 군데군데 섞인 크고 늙은 수컷이었다. 옆구리가 들썩들썩 드르렁드르렁. 이마 위에 삿갓줄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잠들 때는 스님이었는데 잠자면서 스르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그 너구리를 보았다. 드르렁드르렁 자는 너구리를. 옆구리가 편하게 들썩이는 것을. 이마에 삿갓줄이 걸린 것을. 그 모습이 무섭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무서워야 했다. 요괴가 있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둔갑한 짐승이 자기 집방에서 자는 것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들거나 아내를 깨우거나 해야 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너구리가 이 방에서 자는 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최서방은 문을 조용히 닫으려고 했다. 그 순간 너구리가 눈을 떴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도 없었다. 최서방과 너구리가 서로 그렇게 마주 보았다. 너구리의 눈이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었다. 짐승의 눈이면서 사람의 눈이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위협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다. 똑바로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긴 침묵이 흘렀다. 최서방의 심장이 처음과 달리 조용해졌다. 두근거림이 가라앉았다. 너구리의 눈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평온해졌다. 너구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느새 스님으로 변했다. 삿갓줄을 발로 집어 삿갓을 들더니 머리에 올려 쓰고 꼭 눌렀다. 장삼을 집어 걸쳤다. 그 동작들이 어색하지 않았다. 여러 번 해본 것 같은 동작이었다. 그리고 최서방을 향해 합장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최서방도 합장했다. 스님은 몸을 펴더니 최서방 옆을 지나 마루로 나갔다.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열더니 바깥으로 나갔고 스님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이상한 일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 강포수가 사냥개를 앞세우고 주막마당으로 성큼 들어선 것이다. 최서방,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봤소? 다친 짐승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이요. 그렇소.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말하면서 강포수가 뒷방 문을 힐끗 보았다. 강포수의 귀에는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최서방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짐승 발자국이요? 글쎄, 난 못 봤는데. 새벽에 비가 와서 마당이 온통 진창이었어. 새벽에 비는 오지 않았다. 강포수도 최서방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강포수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다가 계주를 당겼다. 그렇소. 그럼 됐소이다. 강포수를 배웅하면서 최서방은 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아직 새벽이라 산은 그냥 어두운 덩어리였다. 최서방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발이 무언가를 밟았다. 내려다보니 이파리였다. 참나무 이파리 하나가 발밑에 있었다. 붉고 선명한 가을 이파리. 살인문 바로 안쪽에 놓여 있었다. 주변에 다른 낙엽이 없었다. 그러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이었다. 최서방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방금 나무에서 딴 것처럼 서늘하고 촉촉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것이 밥값이었다. 최서방은 이파리를 들어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그것을 깊숙이 넣어두었다. 버리지 않았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주막문 앞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장작이 쌓였다. 밤사이에 누군가 해다 놓은 것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리 일찍 나와봐도 쌓아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산신령이 돌보는 주막이라며 혀를 찼다.
최서방은 그때마다 산 쪽을 한번 바라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매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고는 장작을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웃었다. 나뭇잎 3장은 찬장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끝내 마르지 않았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와도 그 이파리는 서늘하고 촉촉한 채로 가을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최서방은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유를 알려 하지 않았다. 그 산에는 지금도 흰 털 섞인 늙은 너구리가 산다는 말이 있다. 가을이 되면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며 사람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됩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